안녕하십니까.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됐죠.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여야 모두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공천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공천 작업 어느 때 어느 총선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시 공천의 관건은 포인트는 중도층이죠. 중도층을 어떻게 유인할 수 있는 공천을 하느냐, 그것이 공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결국 중도층을 잡을 묘수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공천 과정에서 묘수란 결국 사람입니다. 어떤 인물을 공천해서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유인하느냐,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총선 때마다 물갈이를 하는 것도 그 같은 중도층을 껴안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갈이 대상들은 강력하게 저항을 하겠죠. 강력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 같은 물갈이를 좀 더 부드럽고 부드럽게 하려면 당내에서 힘이 있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만 물갈이 대상들에 대한 설득이 가능해지겠죠. 그 대상으로 이제 여야 모두, 양쪽에서 모두 지금 당대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이영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일찌감치 김기현 대표에게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김기현 대표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김기현 대표의 경우는 지역구가 울산 남어리입니다. 남어리고 울산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울산시장을 지내고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지금 4선 국회의원입니다. 말 그대로 영남권 중진이죠. 중진에다 당 지도부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난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거기에 지금 완전 완패했죠. 완패한 책임까지 묻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험지 출마를 당 안팎으로부터 험지 출마를 요구받고 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처음에 이제 강서구청장 패배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내가 총선까지 당을 이끌어가고, 내년 총선에서 패배를 한다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가 의미 없는 목소리란 것은 사실은 김기현 대표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총선 강서구청장 공천을 내가 온전하게 내 선에서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지느냐, 이런 식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천 과정에 어찌됐건 결과는 당대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는데, 사실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권 자체가 지금 식물 정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 한 사람 정계 은퇴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당은 내년 총선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울산 남원에서 현재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경우에는 울산에서는 당선되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또 높죠. 이런저런 방향에서 김기현 대표의 정계 은퇴 발언은 의미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구성하고 혁신위원장에게 인유한 위원장에게 정권을 위임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랬던 인유한 위원장으로부터 사실상 험지 출마를 요구받았지만 사실상 불출마 요구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유한 혁신위원장이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으니까 김기현 대표 다소 당황한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최근 들어서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광은 다 이뤘다, 이런 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 사람이 불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저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너무 앞서 나가는 거고 급발진하고 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속도 조절인지 아니면 저항인지 알 수 없는 조금 애매한 발언들입니다. 그렇지만 김기현 대표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내 첫째 김 대표는 당내 기반이 없죠. 당내 기반이 없고 그렇다고 카리스마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당 대표가 될 당시 출마할 당시 김기현 대표 2, 3%의 지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당내 친윤석열 의원들, 소위 말하는 친윤 진영의 등에 올라타고 친윤 진영의 지지에 힘입어서 당대표로 올랐죠. 그러다 보니 늘 용산 눈치만 본다, 이런 비판이 김기현 대표에게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기현 대표는 당의 오너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당 안팎에서 흔들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 흔들면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험지에 출마해라, 메가서울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김포에 출마해라, 불출마해라, 주변에서 이렇게 글을 띄를 때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김 대표가 영남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울산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전국적인 선거를 지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을 누군가는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김기현 대표 본인이 고스란히 이제 맨몸으로 다 그 같은 비평들을 맨몸으로 맞서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 얼마 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 이런 것이 터져 나오니까 친명계 좌장기인 정성호 의원이 나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바람막이가 됐던 것과는 김기현 대표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김기현 대표가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김 대표가 대중적인 인기가 있고 그렇다면 비례대표, 선거법이 개정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비례대표 후순위에 나서기라도 해라, 이런 주문이라도 있을 텐데 비례대표 후순위에 대한 요구는 아예 없는 실정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자유롭지는 못해 보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깃발을 들었죠.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우선 솔선수범해서 험지에 출마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김두관 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은 양산이 지역구죠. 그러다 보니 자신은 민주당 배지를 달고 영남에 가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도부 당신들도 어딘가에 가서, 험지에 가서 당의 지지를 높여라, 이런 요구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자 당내에서도 비주류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 목소리가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수도권 험지, 그러니까 서울 강남벨트라든가 아니면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서울 종로, 또 영남권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권 부산이나 대구, 아니면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 이런 데로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조만간 공천 국면에 접어들고 중진들에 대해서 험지 출마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험지 출마 내지 불출마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당내에서 지도부나 영남 중진들, 이런 윤핵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론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몇 명 정도는 분명히 혁신위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대표 당신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비명계, 비주류들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 그리고 이 대표 입장이 또 그리 당당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 대표가 배지를 달 때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그때 지방선거 하면서 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렸죠. 그때 이재명 대표 집이 분당입니다. 분당에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했었죠. 정상적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굳이 출마를 하겠다면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도 모양새도 우습지만
굳이 출마하겠다면 지역이 자기가 살던 분당에 출마하는 게 맞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경기지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경기지사를 지냈으면 분당도 경기도니까 경기도에서 출마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집이 있는 분당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붙기가 껄끄러웠던 것이죠. 거기서 만약에 낙선이라도 한다면 자칫하면 정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리고 또 사법 리스크에 그대로 온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공석이 된 인천으로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안전한 인천으로 도망갔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 평가를 각오하고 인천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또 이제는 인천을 떠나서 안전한 인천을 떠나서 좀 힘든 지역으로 가서 험지에 가서 한번 붙어보는 게 어떠냐, 출마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는 절대로 뗄 수 없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각오일 것입니다. 선거법이 개정된다 해도 개정되면 이제 비례대표 당선 마지노선에 비례대표 등록을 해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이조차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게 뭐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편한 지역구에서 전국 선거를 지원하겠다, 이런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죠. 과거 사례를 보면 당 대표들이 총선을 앞두고 희생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21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했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불출마 선언을 하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진들을 압박할 명분,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압박할 명분이 서는 것이죠. 나도 불출마 선언했지 않느냐. 그래서 외부 인사 영입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룸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죠. 결과는 총선 압승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총선 때는 문재인 당 대표였죠. 일찌감치 대표직을 쌓임하고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15대 과거로 돌아가서 15대 국회 때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총선을 앞두고 영국에서 귀국해서 당시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을 했습니다. 창당을 해서 총선에 임했는데, 당시 김대중 총재는 비례대표 14번,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국민회의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마지노선이 14명이다. 비례대표 14명이다. 이래서 14번을 자기가 14번 비례대표에 올랐는데, 그러고는 총선을 진두지휘했죠. 당시 국민회의의 비례대표는 13번까지 당선됐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김대중 총재는 이듬해 대선에서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비례대표 11번으로 배수진을 치고 152석을 건지는 압승을 했습니다. 또 2008년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했다가 당시 박진 의원에게 패배했고, 또 21대 황교안 대표, 한나라당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장고 끝에 역시 종로에서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낙연 후보에게 패배를 해서 역시 뒤안길로 물러났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내년 총선 역대 어느 총선보다 지금 좌우 대치가 워낙 가파르죠. 워낙 가파른 좌우 대치이다 보니까 내년 총선도 그만큼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야 대표들이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내년 총선의 중요하고 또 재미도 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